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진 못했어요. 평생을 제 속을 썩였기에 어떨 때는 저 인간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겠다라는 모진 생각도 했었죠. 헌데 막상 남편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슬펐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며칠이고 몇 달이고 울고만 있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실은 제게 그런 시간을 주지도 않더군요. 어린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당 문을 닫기 직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쳐들어왔죠. 가게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 듣고 설마 했더니 진짜였어? 이런 독한 년을 봤나? 너 애초에 이러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아들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린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지. 무덤에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돈에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이래? 저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당장 주원이도 키워야 하는데 방법 없잖아요. 오냐 그래? 핑계 한번 잘 대는구나. 아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열렬하고 생각하겠다. 그깟 빚이 뭐 얼마나 된다고.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이 가게도 결국 내 남편이 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정확히 너한테 준 게 아니라 내 아들 살라고 준 거고. 어머님, 이 가게는 제가 번 돈으로 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집이요? 집은 제가 이제까지 대출금 다 갚았고 좀 모자란 부분만 아버님이 내주신 거죠. 이 망할 년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네. 조금 모자란 부분? 넌 8천만 원이 좀 모자란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거 안 줬으면 너희 길바닥에 나 앉을 지경이었어. 이 가게 여는 건 꿈이라도 꿨겠니? 더구나 내 아들 사망보험금도 다 네 주머니로 들어갈 거잖아. 애초에 왜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는데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뭐? 이게 아주 정신을 못 차렸네. 누구 탓?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로 밀어버리더니 식당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죠. 식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쌓여있던 수저통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결국 깨진 컵에 유리가 튀어 제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볼 때까지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죠. 아들의 죽음. 허망한 죽음이기도 했죠. 제 아들 주원이가 죽었다고 상상하면 그런 행동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고요. 슬픔에 이기지 못해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니는 포함되지 않는 말이기도 했죠. 애초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단순하게 한국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행동을 잘 보이지 않는 문화의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죠. 결혼하고 1년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시작은 이랬습니다. 동네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2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영문을 몰라서 물었죠. 돈이요? 무슨 돈이요? 만석이 엄마가 빌려간 돈 그거 달라고. 세댁한텐 시어머니지. 근데 왜 여기서... 왜긴 애초에 여기서 갚아줄 거라고 해서 빌려준 거니까 그렇지. 만석이 엄마 신용으로 이 동네에서 누가 급전을 빌려줘? 그때 만석이도 같이 와서 빌려간 거야. 저희 남편이 같이요? 일단은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람들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돈을 얼마나 빌린 건지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래된 걸 내가 왜 기억을 해야 하니? 만석이가 어련히 안 갚을까? 네? 하지만 어머님 당장 달라고 하고 또 그 사람 수입 아시잖아요. 당장 저희 2사람 사는 것도 빠듯한 수준인데. 기가 차서. 그럼 그걸 나더러 갚으라는 거니?
애초에 만석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빌리는 거 도왔어.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넌 그런 부모 밑에서 컸니? 그러니까 고아원에 버려졌겠지.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알지만 지금 당장 저희 생활이 힘들어서. 너희 사정을 내가 왜 알아야 하니?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무능한 것들끼리 만나서 살겠다고 해서 난 허락한 거 말고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와서 너희 형편 들먹이면서 돈을 갚으라고? 그럼 나도 받을란다. 내 아들 키움값.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돈 다 달라고 하겠다고. 그거 줄 거야? 그땐 나도 빚 내가 갚으마. 어머님, 앞으로 다신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 마라. 알았어? 아우 구질구질해. 문제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찾았고 남편은 빚을 지고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돈을 마련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쪽을 막아놓으면 다시 다른 곳이 터지고 또 잠잠하다 싶다가도 다시 터졌죠. 그리고 일이 터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단칼에 저희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능하다, 무식하다, 자식은 원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도 남편은 그저 허허실실 웃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유일하게 시어머니가 웃어주는 순간은 돈을 쥐어줄 때 단 몇 분이 전부였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했죠.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저번 달 내내 수제비만 먹고 살았어. 몰라서 그래? 엄마가 급하다는데 그럼 자식인 내가 그걸 모른 척해? 돕는 것도 우리가 여유가 될 때 하는 소리지. 월급 들어오면 다 빚으로 나가고 있고 당장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잖아. 그래, 우린 그렇다고 치자. 주원이는? 한참 잘 먹어야 할 주원이가 한 달 내내 밀가루만 먹고 있는 게 정상이야? 다음 달엔 그래도 절반은 남을 거야. 그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뭐? 다시 그 다음 달엔 빚 갚고 또 빌려주고 또 굶고? 지금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야? 도대체 어머님은 그 많은 돈이 왜 계속 필요하다는 건데? 아버님 있잖아. 여보, 엄마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오죽하면이라는 말은 최후의 끝에 마지막에 쓰는 말이야. 2달 걸려 한 번, 또 어떨 땐 한 달에 한 번씩 이러고 계시는데 오죽? 그 말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땐 좀 도와주실 법도 하잖아. 근데 딱 돈 갚을 날짜 다가오면 연락 끊어버리시는 거 당신은 불쾌하지도 않아? 매번 무능하다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속정이 깊어서 그래. 말투가 단순히 그런 거라고. 당신은 몰라. 그래요. 전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고아였으니까요. 제 나이 11살에 부모님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요.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그게 자식에게 애착이라고는 전혀 없는 공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그럴수록 더욱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빚을 내어서 돈을 빌려주는 그 찰나의 순간 스스로가 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마음의 병처럼 보였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 주원이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이었지만 그것도 몇 년 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죠. 그런데 일이 또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이 집을 담보로 뭘 했다고? 대출. 그게 사실은 엄마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막 뒤로 넘어가면서 울기까지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더구나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결혼하고 벌써 7년이야. 그동안 당신 어머님한테 가져다 준 돈이 얼마야? 그리고 이 집은 명의만 당신 거지 내가 대출금 다 갚았는데 미쳤어?
여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엄마도 너무 힘들다고 했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잖아.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당신 나랑 약속했었어. 그 1,000만 원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내가 빌려준 돈이었고, 근데 또 마지막! 나도 일이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진심으로 울면서 약속을 했던 거라. 그럼 또 못 갖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에 고개를 숙였죠.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혼하자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길로 일을 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잔뜩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 때문에 눈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모든 게 지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일을 하던 중간에 의식을 잃고 말았죠. 다시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는데 제 곁에서 남편과 주원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당신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걱정 마.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안 도울게. 이거 진심이야. 또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야. 나 당신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알았어. 당신 잘못됐으면 나 진짜 따라 죽었을 거야. 실은 그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래도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가 날 진짜 아들로 대한다고 느끼고 싶었고. 그니까 왜? 실은 나 혼외자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거든. 뭐? 엄마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고 억지로 날 키웠어. 내가 미웠을 거고 나한테 보상받고 싶었을 거라는 거 알아서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야. 물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았어. 때론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알았다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당신이랑 주원이라는 거 깨달았으니 나 달라질게. 변할게. 진짜야?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약속해. 당신 고생한 만큼 당신을 위해서 살아볼게. 죽어서도 절대 이 약속은 안 깨. 이런저런 일로 다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결혼 생활 내내 견뎠던 거고요. 실제로도 제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시댁을 찾아갔고 저희 집을 담보로 빌렸던 돈을 받아내기도 했죠. 역시나 시아버님은 그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지기까지 했다고 전해 들었죠. 또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노름판에 기웃거렸다고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혼은 당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때 방패막이가 된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시아버님의 외도로 낳아온 자식을 키워준 여자를 차마 내칠 순 없다며 모든 빚을 상환해 준 거였습니다. 남편도 정신을 차렸고 저희 집도 지켰으니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 무렵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구해서 식당을 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죠. 너지? 이 발칙한 년. 네가 뒤에서 내 아들 조종한 거 맞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만석이가 내 연락을 안 받는 게 말이 되니? 당장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어? 말해. 주원님이 네가 뒤에서 그러라고 시킨 거잖아. 나랑 내 아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노름판 안 가기로 하셨다면서요. 순간 눈앞이 불이 번쩍 났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노름? 이게 어디서 함부로... 내가 너 이 집까지 편안하게 봐줬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시집살이 없으니 살만해?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지도 모를 고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래 위 구분도 못해? 부모한테 배우지 못해서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 내가 오늘 아주 싹 다 뜯어 고쳐주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죽인다 살린다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겨우 떨어뜨려 놨죠.
제가 식당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셔터를 내려주러 매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진짜 왜 이래? 왜 이 사람한테 와서 행패야? 행패? 만석이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엄마 제발. 아버지 알면 진짜 그때 어쩌려고 그래? 멀었지? 내가 누구 때문에 들켰는데 너 때문이잖아. 만석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 피워서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일부의 책임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장 엄마가 비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어쩌라고? 엄마가 죽어야 속이 시원해? 비?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또? 그럼 어쩌니? 이제 너희 아빠가 나한테 생활비조차도 안 맡기고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면서 타서 써야 하는데 나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인 너는 날 이해해야지. 저는 또다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할까봐 눈을 꾹 감았죠. 그런데 남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내 가정 지켜야겠어. 내 아내 그리고 주원이. 그니까 더는 부탁하지 마. 진심이야? 날 외면하겠다고? 이렇게 힘든데? 엄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 정도로 잘했으면 됐잖아. 뭘 또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건데? 나 이제까지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어. 내 가정까지 등한시하면서. 더 잘해야지. 만족?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빌려준 게 전부면서 생색내지 마. 다른 집 애들은 대기업도 들어가고 사업 성공해서 이민도 같이 가는데 구질구질하게 몇 푼 던져주고 효도했다고 생각할 거면 집어치워라 이거야. 생색 안 내. 그러니까 여기서 더는 이러지 말고 나가줘.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더군요. 한참을 주먹으로 어깨와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핥히더니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라는 거지. 내 배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떤 년이랑 놀아나다가 덜컥 생긴 너 같은 놈. 핏줄이 더러우니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나지.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내 뒤통수 치고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빌어먹을 놈. 어디 가서 콱 뒤져버렸으면 좋겠네. 넌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버둥거렸던 남편은 속이 상해 며칠 내내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였죠. 간혹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인공호흡기의 부착 여부입니다.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유지가 지속되지만 뇌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였죠. 헌데 하필이면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딱 박혀서 나오지만 이전에는 신청하면 스티커를 받게 되고 그걸 직접 붙이는 방식이었죠. 결국 남편의 의지대로 장기 기증 절차를 밟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뜯기고 죽어서도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더구나 죽어서도 저와 아들에게 잘하겠다 맹세까지 해놓고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식당에 와서 난동을 피웠던 거고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정확히 남편이 죽고 5년 뒤에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며 차갑게 대답했죠. 여기서 살라고 그런다. 왜? 내 손주랑 할미가 같이 사는 게 못할 일도 아니지 않니? 내 남편이 이 집의 절반은 보탰다는 거 너도 잊진 않았을 거 아니니? 충분히 나 자격이 있어. 하지만 이건 좀... 이게 뭐... 내 아들 죽이고 그럼 너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니? 정나랑 못 살겠으면 이 집 팔아서 딱 절반 놓고 가든가. 내 아들 보험금도 주고. 그건 주원이 대학 들어갈 때 쓰려고 저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잘 됐네. 딱 가르자고. 돈. 내 꿈자리에 우리 만석이가 나와서 엉엉 울고 힘들다고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엄마겠니?
걔가 나한테 얼마나 각별했니? 내 걱정에 못 떠나는 게 확실해. 그러니 돈 안 주면 나도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어머님, 설마 아직도 노름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와. 이제까지 아주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앞으로는 나도 제대로 어른 대접 받아야겠다. 싫으면 돈 내놓던가. 택이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던 날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다닌 것은 물론이고 제게도 그 비슷한 말을 했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남편이 꿈자리에 나와 저를 찾아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죠. 당연히 목적은 돈이었는데 찾아온 이유는 추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별거를 하신다고요? 그래, 애미 너한테 갈 줄은 몰랐는데 일이 그렇게 됐다. 너도 이제 다 알지 않니? 내가 젊은 나이에 실수했던 거 알고. 나도 그게 참 미안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한다. 이해하고 넘겼었어. 그러니 노름빛도 용서를 했던 거고. 근데 또 내 아들 만석이까지 죽은 마당에 그 핑계는 더는 안 통하니 이번에 딱 그만 맛을 보여주려고 쫓아냈어. 그럼 전 어쩌면 좋아요? 주원이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든데 저희 상황이 좀 그래요. 알지? 그래도 조금만 봐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 돈만 안 주면 며칠 있다 여기 들어와서 잘못했다 이럴 거야.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나중에 보상하마.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고 몇 번이나 실신하셨던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 아내 앞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고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게 한이 된 분이었죠. 그런 분이 제게 면목 없다며 시어머니를 부탁하는 걸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는 시집살이라는 지옥이 펼쳐지게 됐죠.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국은 싱겁고 반찬은 짜고. 음식 장사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간 하나를 딱딱 못 맞춰? 너 이제까지 우리 아들 이런 거 먹였니? 어머님이 국은 싱겁게 드시고 싶다고 했고 저번에 반찬이 짜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중간이 왜 없냐고. 이게 맹탕이지 국이야? 이러니까 내 아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 꽃다운 나이에 뒤진 거야. 알아? 생각 같아서는 너희 식당 찾아가서 손님들한테 돈 다 돌려주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싶을 지경이다. 이걸 돈 내고 먹는 것들도 입이 썩었지만. 남편이 죽은 게 왜 제 탓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쭈, 지금 말 대답하는 거니? 기분 나빠? 그럼 누구 탓이야? 뭐 내 탓이야? 너 지금 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모양이지? 애초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말에 거역한 거잖아.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걔가 그날 술 퍼먹을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님한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돈 빌려줬으면 야간 근무만 백날 했을 테니 그럴 수 있겠죠. 안 죽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끝까지 인정을 못한다? 좋다. 우리들 다 서로 아니라고 하니 진짜 누구 잘못인지 알아보자. 그때는 너도 끝까지 내 아들 죽은 돈으로 먹고 살진 못할 거야. 알았니? 시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 식당을 차려서 돈을 펑펑 쓰고 산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숨겨둔 남자가 있었다. 고아라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건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오랜 동네 주민이었던 할머니가 제게 와서 경고를 했죠. 아이 새댁, 만석이 애미 왜 데리고 있어? 저게 요즘에 동네 여기저기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거 알지? 새댁이 남자가 있어서 바람을 피웠고 애까지 낳아서 고아원에 버렸다고. 아니 내가 듣다 어이가 없어서 어제는 소금을 뿌려버렸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한테 소금을요?
아이 그래. 옛날 화장실 같았으면 똥을 퍼서 뿌려줬을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세댁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죽은 만석이 그놈 심성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애초에 왜 다들 알게 됐는데? 만석애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린다고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세댁 식구는 다 아는 거지. 그야 그렇죠. 다들 기다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만석이랑 세댁 모르는 집이 어디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냐고. 그 화상 당장 쫓아내.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고 모시고 살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어. 앞에서 떽떽거리니까 돌아서서 욕지기 하면 풀리고 또 어영부영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었지. 근데 저거 만석애미는 일찍 결혼해서 지금도 쌩쌩하니 앞으로 30년 아니 4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어쩌려고. 10년 전에는 하나 있는 애 앞세워서 돈질하라더니 이젠 하다하다 며느리 소문 퍼뜨리고. 뭐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 동네에 또 온 이유가. 그게 집이랑 사망보험금 절반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동네 사람들한텐 딱 단속해 둘 테니. 한 동네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늘 숨을 죽이며 다닌 곳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서 얼굴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일들을 반복했으니 제 욕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에게 신용이 쌓였는지 그 소문은 더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마다 감자며 쌀이며 밭에서 금방 딴 채소를 가득 안겨주시며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반대로 시어머니는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혼이 나게 됐죠. 누군가 물을 뿌렸는지 온몸이 젖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제게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동네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주변을 빙 둘러서 삿대질하며 차례로 말했죠. 아이 세댁한테 소리 그만 질러요. 뻔뻔하게 며느리한테 빌부터 살면서 매번 이 집에서 그쪽 목소리만 들려.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야. 만석애미 너 죽은 만석이 생각해서라도 이 짓거리 하고 다니면 안 돼. 아휴 세상 말세야 말세. 늙은 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저렇게 시키고 있으니 저 죄를 어찌 갚으려고. 죽어서도 못 갚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입 우리 앞에서 놀려봐요. 그땐 물벼락으로 안 끝나니까. 경찰? 그럼 우리도 싹 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저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바람을 피웠고 남편을 죽였고 이런 이야기한 거 싹 다 말해서 콩밥 먹일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게 충격이 컸는지 며칠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니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갔죠. 돈만 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니 나름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 아들 주원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더군요. 나도 이 짓 하기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 동네 인간들도 하나같이 이상하고 정신병자 같아서 더는 못 참겠다고. 돈 내놔. 내 아들 죽어서 남긴 돈 이 집 팔아서 절반.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럴 이유도 없고 이야기했지만 이 집 정확히 제 집이에요. 그 사람 보험금도 저랑 주원이 몫이고요. 어머님이 버린 집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주원이 몫? 그래 말 잘했다. 그럼 주원이는 아니? 네가 친엄마가 아닌 거.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왜 모르겠어. 그간 너 생각해서 모르는 척했던 거지. 만석이 지 아빠랑 똑같아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 그것 때문에 너 결혼 초에 안 살겠다고 난리쳤잖니? 시어머니 말은 사실이었죠. 결혼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말도 하지 않고 제 앞에서 싹싹 빌기만 했죠. 그땐 매일 울었어요.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고 그 아이는 꼴도 보기 싫었죠. 그니까 그 사정이 뭔데?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지 말도 안 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잖아. 당신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야? 아님 술집이라도 다니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게 맞든 아니든 그 아이를 내 앞에 왜 데리고 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었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여보, 딱 한 번만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실수했어. 당장 고아원에 가져다 줘. 난 절대로 키울 수 없어. 걔가 숨 쉬는 것만 봐도 끔찍해.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거둬? 차라리 그럴 거면 깔끔하게 갈라서 선택하라고. 그래, 일단 고민 좀 해볼게. 며칠 고민을 하던 남편은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됐죠. 순간 부모에게 버려졌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겹쳤고, 아이의 우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뛰어가서 남편을 잡으면서 그 아이를 제 아이처럼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이든 실수이든 그 아이만은 저처럼 절대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의무, 책임감, 선민의식, 그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흐르고 아이가 말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속이 상해서 울 때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으로 제 눈을 꾹꾹 눌러주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불가능했던 거지만요.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부모님도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뻔뻔하게 나왔죠. 지금이라도 말할까? 주원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어머님, 어쩜 그런 걸로 협박을 하세요? 어머님한테 주원이 손자잖아요. 그래서 뭐, 나 걔한테 정 한 톨 없다. 나랑 붙어서 살아보기랬니? 애가 살갑기라니? 지 엄마 괴롭힌다고 할미 대접도 안 하고 쌩하고 지 방에 기어 들어가는 버릇없는 새끼한테 내가 무슨 정이 있겠니?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건데요? 똑바로 들어. 난 더 이럴 것도 없는 사람이야. 주원이 걔 성격에 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면 바로 방황할 거야. 그건 너도 알잖니? 만석이 닮아서 감성적인 성격인데 자기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다 봤을 거고, 양심 있으면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이 집에서 더는 못 산다고 할 거야. 그렇지? 자꾸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아버님한테 이런 이야기 다 할 겁니다. 그래, 해라. 말했잖니, 난 이럴 거 없다고. 돈 내놔. 내 아들 목숨값. 피 같은 내 남편 돈 도로 토해 놓으라 이 말이야. 만약 이걸 누구한테 알리면 나도 바로 말할 거야. 주원이 학교에 찾아가서 애들 앞에서 말할 수도 있지.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머님!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니? 언성 낮춰.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삿대질하면 어쩌려고? 그땐 나도 못 참고 확 다 말해버린다. 그쪽들이 신뢰하는 내 착한 아들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있다고. 그 애가 바로 주원이라고. 어때? 뭐 그래 볼까? 그것도 좋고. 제 표정이 하얗게 질리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가진 표정으로 웃더군요. 그리고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저희 식당까지 찾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는 손님들 앞이긴 했지만 툭툭 이런 말들을 하곤 하셨죠. 이 집 사장님 아들이 혼외자라는 거 알아요? 이 집 사장님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대요. 어머님! 왜? 뭐 그 정도 말도 못해? 어차피 손님인데 뭐. 듣는 손님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저는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려서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어요. 결국 저는 집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아들의 비밀을 감추고 싶은 게 가장 컸지만 사실 그땐 너무 지치기도 했어요. 이 말이 잠깐이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무려 4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중간에 몇 달씩 비우긴 했지만 또다시 돌아와서 돈 타령을 했죠. 더구나 술 먹고 찾아와서 가게를 부시는 일도 한 달에 한 번은 있었고 아들 역시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과 부딪혔는지
마지막 손님이 앉아 계시는데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손님 아직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원이 그게 미친 게 맞아. 나더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대학까지 들어갔으면 독립을 해야 할 게 누군데 나가라 말아야. 거기다 나 때문에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더라.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어머님, 일단 알았으니까 좀 나중에. 시끄러! 걔가 뭘 보고 배웠겠니? 이게 다 근본 없는 너 때문이지. 내 자식 죽이고 돈방석에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으니 애가 그 꼴이지. 제발요. 그 말은 더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집 내놨잖아요. 돈 드린다고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돈? 그래,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해? 나 오늘도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말 간신히 눌렀어. 당장 주원이한테 말해. 뭘요? 당연히 나한테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나 무조건 사과 받을란다. 그 나이 먹어서까지 안 버리고 걷어줬으면 나한테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손님이 있어서 그나마 누르고 있었는데 제 아들까지 운운하는 걸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죽은 남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아들까지 어머니 노름하는 돈 보태게 할 수 없어요. 용돈이요? 그간 뜯어간 돈이 모자라세요? 그리고 그만하면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솔직히 혼외자인 아들 걷어서 키워준 값 이만하면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집 내놓은 거 팔리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망할 년이 터진 입이라고. 시어머니는 식당에 있던 접시를 들어서 제 머리를 내려치셨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지기 시작했고 저는 날아오는 포크 때문에 손바닥을 다쳤어요. 피가 흐르는 걸 보더니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다잡고 한 명 남은 손님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혹시 다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구급상자 있나요? 왜요? 어디 다치셨어요? 병원 갈까요? 제 말에 손님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죠. 사장님이 다치셨죠. 손에 피가 나잖아요. 한번 보죠. 네?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반창고로. 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자주 오는 단골이죠. 아시잖아요. 얼른 주세요. 그분은 최근 한 달 동안 내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첫 손님으로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늘 뒷정리가 너무 깔끔해서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라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뭐 많아도 중반 정도로 보이는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김영준이라고 소개했고 시어머니가 버려놓은 뒷정리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릇을 주워서 다시 쌓아주며 말하더군요. 명함 드렸으니 이왕이면 병원에 한번 들리세요. 상처 부위에 열감이 지속되거나 몸에 열이 나면 최대한 빨리요.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요. 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까지 주셔서.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얼굴을 더 봤고 상처에 대해서 묻고 정말 의사처럼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부동산에서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사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사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크기가 제법 크긴 해도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허술한 대문은 비만 오면 녹물이 줄줄 흘렀죠. 그런 곳을 사겠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준 씨는 저를 따라와서 잡았죠. 사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사기꾼이에요? 네? 제가요? 아니, 뭔가 오해가... 우연이라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저희 집이 필요하신데요?
명함 보니까 병원이랑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더구나 집도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한다는 분도 본 적 없고요. 죄송하지만 너무 찜찜해서 그쪽한테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서려고 하자 그 사람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쪽 남편분 각막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입니다. 기증자 정보 알아내는 게 절차도 단계도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기증자가 누군지 알 수 없죠. 아버지도 의사라서 정보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저 좀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나서준 거였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 사과를 하던 그 사람의 눈을 보니 순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의 생전 의사로 인해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장기 기증이었기에 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남편의 장기로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 말이죠. 순간 울컥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보이세요? 앞이 잘 보이시는 건가요? 네, 아주요. 무척 뚜렷하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초반에 이식받았을 때는 흐릿했는데 1년 지나니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저는 사고로 양쪽 각막에 변형이 왔던 경우에요. 20대 중반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이네요. 이식받고 정신이 없어서 바로 오진 못했어요. 학교도 다시 다녀야 했고 인턴 과정까지. 그럼 왜 저를 찾아오신 건지. 은혜 갚으려고요. 그게 돈이든 뭐든 은혜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든 말만 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작은 병원이라도 나름 병원장이고 집안이 대대로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돈 많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론 제 사는 거 보시면 안타깝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한텐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거든요. 어머님 문제로 힘들긴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있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불법이라면서요. 괜히 말 나오면 선생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아니요, 꼭 받아주세요. 전 무조건 은혜 갚을 겁니다. 고작 몇 분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화를 가장 들으면 안 될 사람이 듣게 됐다는 게 문제였죠. 집을 구매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신나서 부동산으로 오던 시어머니가 몰래 엿들은 거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억지로 보내고 돌아서자마자 나타나서 말하더군요. 나 다 들었다. 너 그놈 연락처 있지? 어딨어? 어딨냐고? 연락해서 정말 돈 받게요? 정말 어쩌려고 그러세요? 진짜 벌 받아요. 허, 착한 척 위선 좀 떨지 마라. 거절하는 척했지만 딴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고? 나한테 이 집 팔아서 돈 쥐어주고 떨어뜨리면 날름 받아먹으려고. 맞지? 하지만 원칙상으로 그 의사놈한테 돈 받아야 할 건 나라고. 내 아들 눈깔 가지고 간 비용을 왜 너한테 줘?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나 떨어져. 그 의사놈 돈은 내 거야. 집이고 뭐고 다 포기할 테니까 내놔. 눈이 반은 뒤집혀서 제 가방까지 억지로 빼앗아 바닥에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집에 들어와 서랍들을 다 열어 어지럽히기까지 했죠. 헌데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봤고 저한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지. 이에 시어머니는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기어코 입을 열고야 말았던 겁니다. 염치? 염치는 주원이 네가 없지. 너 그거 알아? 너 네 아빠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갓난아이일 때 만석이가 이 집 구석에 끌고 온 게 너고 그때 너희 엄마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고 너 고아원 보내라면서 악을 썼어. 알긴 알아?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걷어서 키운 게 애미야. 나한테 염치 운운하기 전에 너나 염치 챙겨라.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 진짜야?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주원이의 소매만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주원인 그대로 집을 빠져나가 버렸죠.
저는 바로 뒤를 쫓아갔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옷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어서 명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울고 빌면서 주원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 집에 가 있겠다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의사 선생님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 줄을 서도 첫 번째 손님이 먼저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식당에 먼저 드릴 생각을 해? 내 아들 눈깔이니 내가 받아야 맞지?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영준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아줌마는 첫 번째 손님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연 저를 노려보며 대꾸했죠. 혹시 쟤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 친아들 아니라는 거?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키웠어. 밖에서 나온 자식 내가 걷어 키웠으니 엄연히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거야. 내 아들도 생전에 내 말이면 꼼짝을 못했고 날 끔찍하게 아꼈다고. 평생을 키운 내가 더 걔랑 가깝지. 겨우 20년 전에 우리 집 식구로 밀고 들어온 며느리가 가깝겠어? 돌아서면 남인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불법이라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 것 같아? 아줌마 진짜 뻔뻔하시네요. 재밌어요. 뭐? 뻔뻔? 어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제가 눈이 5년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감각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촉각, 청각도 발달했는데 아예 다른 감각이요. 나쁜 인간들 냄새라고 해야 하나? 아줌마 냄새나요. 뭐? 사실 그 냄새 때문에 제가 뒷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친자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랑 살면서 애를 둘이나 낳았고 버렸죠. 결혼 생활하면서도 아이를 하나 출산했고 그리고 바로 버렸고. 당연히 남편분 친자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더 조사를 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미쳤어? 나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도 사채빚에 여기저기서 돈을 좀 끌어서 썼던데 이걸 그쪽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밖에서 자식 만들어 온 걸로 평생을 본인 등에 빨대 꽂고 살았는데 아내가 더 추잡하게 살았다는 거 알아도 봐주실까요? 그것도 충격인데 식당 사장님 아들 주원씨 제 은인이 밖에서 나온 자식 아니던데? 시기상으로 보면. 닥쳐! 알았어. 알았으니 그만해. 아니 알았다고! 시어머니는 도망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영준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어깨를 눌렀죠. 사과하고 가야지 어딜 빼세요. 사장님한테 그간 했던 행동들 다 사과하고 가라고. 당신이 외도로 낳은 자식을 키워준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첫 번째 줄? 친자식 다 버리고 걷어준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않은 주제 무슨 첫 번째?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데리고 온 아들 주원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의 자식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돈에 미쳐서 친자식의 인생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던 겁니다.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앞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주원애미야. 내가 잠깐 미쳤었어. 그때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폐경인 줄 알았는데 덜컥 들어서서 나도 당황했고 그리고 난 정말로 너한테 보낼 생각은 없었어. 아범한테 들키는 바람에 고아원에 보내던 걸 그 아이가 찾아간 거였다고. 정말이다. 그리고 내가 돈도 포기하마. 그러니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쳤죠. 어머니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본인 생각밖에 안 하시네요. 주원이가 어머님 아들이면 더 잘했어야죠. 어쩜 애한테 그런 상처를 줘요? 아버님한테 이거 다 말할 겁니다. 그럼 주원이도 알게 된다. 그건 어쩌려고? 그 협박은 이제 2번은 안 통해요. 당신은 이제 끝이야. 저는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죠. 머릿속에는 오직 주원이가 받을 충격만 떠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그냥 살까 싶다가도 다시 협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으니 저는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랑 데이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무조건 해주세요. 다시 시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그 사유가 궁금해서 따라 나섰어요. 한 30분을 달린 끝에 멈춘 자동차는 공사를 하고 있는 한 건물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자 자동차 천장이 들리면서 완전히 뒤로 넘어갔죠. 사장님 남편분 무덤에도 한번 갔었는데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식당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죠. 믿기지 않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그래서 뒷조사를 하게 됐고 사정을 알게 된 겁니다. 불쾌하실까요? 이제 와서 불쾌할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제 아들이 받을 상처가 아직 어린데. 사장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강할 겁니다. 이겨낼 거고. 그리고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지금 공사 중인 이 건물 사장님에게 드리는 게 제 선물입니다. 총 5층이고 맨 위엔 주인 세대, 그리고 각 층에 2개씩 원룸을 짓고 있어요. 맨 아래는 사장님 가게 자리고요. 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어요. 의사라서 그런 감성적인 거 안 믿는데 저는 제 눈에 돌아가신 분의 감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또 남편분이 남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이 눈에 사장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 담아야 눈물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라고 한 거거든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겠어요? 그 눈을 보는데 정말로 제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전 확실히 봤죠. 하지만 환상처럼 이내 사라져버렸고 끝내 저는 오열까지 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이후에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맹세가 떠올랐고 결국 저는 건물을 받겠다고 했네요. 얼마 뒤 아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전했고 조심스레 출생이 비밀까지 털어놨죠. 그런데 오히려 아들은 더 덤덤하게 받아줬습니다. 아빠가 엄마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 훨씬 나아. 그래도 나 엄마 아들 맞지?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야. 절대 그것만은 부정하지 마. 그야 당연하지.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나도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우린 얼마 후에 집이 팔리자마자 그 건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어 재산 분할을 해주긴 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희 집에 또 갔다가 동네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개똥을 부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잘 살라고 행복을 빌어주셨고요. 시간이 흐른 현재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준이가 의사라 일이 바쁜 관계로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가끔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제 아들과도 친하게 지내주고 있고요.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꼭 아들이 둘이 된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도면 남편의 두 눈이 충분히 제 행복한 모습 많이 봤을 테니 그곳에서 부디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그렇게 빌어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